예, 우리 부산항이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딜레이 타임이 있으면 부산항에 와서 이렇게 딜레이 타임을 바로 회복해주고 또 빨리 작업을 해줘서 이제 보내는 게 바로 우리 부산항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을 받았는데 예, 지금 길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일정이 아마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된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또 좀 핵심적인 거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약간은 좀 보너스 타임, 보너스 세션 같은 좀 느낌을 아마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뭐 내용도 그렇고요. 실제 여기에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많이 업체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예. 그래서 조금 항만 부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 조선이나 해양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내고 또 실제 함께 또 개발을 해야 되는 항만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도 또 해기사 출신인데 좀 많이 여기 와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저희 항만연수원 오기 전에는 또 부산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부산시 해양산업과에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또 그 도움을 위한 그 정책들을 개발을 했는데 또 항만으로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기자재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못했던 것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끝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또 업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또 사업적인 아이템 그리고 좀 생각의 변화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LNG 벙커링 부분도 물론 다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앞에서 이제 여러 박사님이나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아직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은 이제 앞에 설명으로 좀 대체를 하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 제가 핵심적인 위주로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또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또 요새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스마트 항만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과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만 하면 되는데 이 항만은 특히 이제 스마트 항만은 사람 즉 종사자가 끼지 않으면 이게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기업이 성공하는 그것에는 이 LN의 곡선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구성원들 간에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소통의 빈도가 얼마만큼 높아지느냐를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1970년대에 말 그대로 어떤 건축학을 하시던 MIT의 이제 토마스 알렌 교수님이 이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으셨는데요. 내용인즉슨 엔지니어들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의사소통의 빈도가 급격하게 저하된다라는 이런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거리가 멀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아이디어 협의를 위한 그런 타이밍들을 놓친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고 또 여러 산업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이실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1, 2차 산업들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고 어떤 조선해양산업뿐만 항만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 이미 해외에서는 뻗어나가고 있고 이제 4차 산업도 뭐 근래에 또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죽음의 계곡이나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혁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답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좀 서두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제가 이런 해양산업 쪽에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이제 정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1단계는 어쨌든 간에 근데 완전 무인 자동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IoT나 이런 것을 가지고 체인화를 해서 초연결성을 확보를 하고요. 3단계는 이제 지능화 AI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친환경화 항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 그 스마트 항만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어떻게 보면 이유를 달면 다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생산성 부분들 아직까지 근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뭐 근래 많이 했던 네덜란드 다 방문해 봤습니다. 중국 다 방문해 봤는데 실제 보도 자료에 나오는 거랑 실제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또 확실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성은 분명히 어떤 정기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항만의 경쟁력이나 또 각 타 산업과의 어떤 연관성, 그 다음에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후진국 항만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필수성도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고 기계가 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위험한 부분이 지금 현재 2-3단계에서 근래 사고 났던 것에선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있습니다. 예. 기계와 사람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어려움들, 아직 법적인 그런 체계들이 안 잡힌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또 우리의 산업이 조선해양 다 포함해서요, 이렇게 넘어갈 때 결국 도전과 한계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 책임, 보안, 융합, 뭐 생산성, 작업,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둘씩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들이 뭐 이제 중국이나 또 네덜란드, 예,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멈춰 세워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작년도에 머스크에서 이제 그런 랜섬웨어의 공격에 따라서 예, 항만이 멈춰섰던, 예, 그래서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은 가고 있고 항만은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스마트 항만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항만은 이 기술과 더불어서 인간을 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접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스마트 항만을 도입하려고 하는 미국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실제 뭐 파업 투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동안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용자 측과 이제 노조 측이 이제 협상의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 그 6월 중순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자동화에 따라서 안건에 이제 타입을 했는데, 주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용자 측은 자동화한다는 것은 완전 무인 자동화다라는 건데, 이 그 노조 측은 자동화가 되어도, 즉 자동화된 컴퓨터가 있어도 그 옆에 노조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뭐냐, 이런 어떤 이견 때문에 그런 타결이 안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7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타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내부 어떻게 타입했는지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자동 항만이 되면서 실제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래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해운 재건 뭐 5개년 계획 앞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뭐 거기에 따라서 실직의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그 선원 노조에서 이런 어떤 반박에 대한 성명을 내놨고요.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제 부산 항운 노조가 특히 중심이 되어서 이런 그 자동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분쟁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뭐 특별한 그 사회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예. 뭐 오늘 뭐 4차 산업 뭐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어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지만은, 어쨌든 뭔가 기술이 나오면 항만에서 특히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분쟁이 일어났고, 혹자는 러다이트 운동,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이 이런 그 장비들을 부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혁명이 대두가 되고 산업이 어떻게 급속하게 변화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사회 갈등이 늘 있어 왔다. 예, 그것들을 또 물론 슬기롭게 해소를 하고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스마트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의 부분들, 특히 이제 무조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동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하는데, KMI에서는 45% 정도, 항운 노조에서는 한 88% 정도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책적인 여러 가지 고려들 준비를 해서 그런 또 유지 보수나 또 원격 조작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출을 해서 해양 관련 고급 일자리나 이제 그런 그 관련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 말은 쉽게 놓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사례들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 GTO들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1위 GTO인 이제 PSA 같은 경우에는요, 본래 있는 싱가포르 항만에 지금 이제 반자동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바로 뭐 여러 가지 그런 AGV들,
지금 무인 자동차들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계속적으로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습니까? 65개 선석의 싱가포르의 이제 신항을 만들 때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냥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리빙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또 여러 또 그런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러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바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금 요 이제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콩 허치슨 같은 경우, 이건 3위 GTO인데요. 허치슨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던 그 TC를 이렇게 자동화된 또는 원격으로 이렇게 가능한 이런 항만으로 그 운영 중에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죠. 즉, 이 GTO들이 실제적으로 다각도로 장기간 검토하고 있고 실제 항만에 검증을 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의 마스프라크트 2에 있는 이 항만들, 이거는 이제 2위 GTO인 DP월드하고 4위 GTO인 이제 APMT 터미널에서 그 노테르담 그 PA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한 결과 이걸 하라고 요청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PA들이 GTO들이 바로 자국의 나중에 추후에 타 어떤 사이트에 이제 접목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베드 기억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지나 또 중단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시를 운영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그 타항만의 도입을 검토하는 이런 장기적인 과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야기가 좀 중국이 아마 그 뉴스페이퍼에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부풀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그 정부가 좀 많이 운영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이 한 2달 반 만에 뭐 3년 만에 뭐 개발을 했고 자국의 기술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확인은 좀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야드가 넓다 보니까 그러한 야드의 넓은 것을 반영을 해서 무조건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작동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최신 시스템들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작은 항만들 주아이 항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스타트업 기업을 통해서 그 자율 운행이 되는 YT에다가 이렇게 세계 최초로 그 운영을 YT 부분에 바로 야드 부분에 에이프론 부분에 이송 작업을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찬찬히 뜯어보니까요, 한 달 만에 착수 한 달 만에 이것이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국의 자료들은 조금 가려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기존 항만에다가 주화 항만이란 작은 항만에 이런 최신 기술들을 바로 접목을 해서 답을 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실제 운영상은 미흡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근래에 또 이것도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주요한 그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와 바로 협조해가지고 이런 그 AGV와 한 단계 더 나아간 자기들이 ICV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그 어떤 성과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큰 사업으로 해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그 항만 쪽에 결국은 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 연구자가 몇 명 안 됩니다. 특별히 또 주 키 플레이어가 이제 KMI가 좀 하고 있는데 이 KMI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그 컨테이너 자동화 관련된 연구를 해왔고 또 근래 2017년도까지 이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 개발을 했고 이 소형 모델을 만들어서 이번 2018년도 3월에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신항에서 행사를 했을 때 그 축소화된 그 모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그 광양항에다가 테스트 베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것이 꼭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GTO들이 봤던 것처럼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서 또 활동할 수 있고 또 함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좀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KMI가 2007년도에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주요한 항만의 기술들이 현재 수준이 어떻게 되냐? 해외의 그 최고의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국내의 주요한 항만에 대한 관련된 기술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세계 수준을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화 터미널이 스마트 항만이 미래 항만이 오게 되면 전부 다 남의 나라 기술을 가지고 접목이 되는
오히려 지금 해양촌 렌트보다 더 심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도 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10년 지나면서 더 발전됐을까요? 아마 더 격차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정부에 계속 이제 요청하는 바는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실학만에 좀 적용을 고려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그런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면 좀 기술이 개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헛소리 좀 한다고 했죠. 제가 좀 헛소리 좀 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결국은 배가 벙커링에 대한 LNG에 대한 기준이 표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지금 부산항에서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지금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벙커링 기지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LNG의 그 폐열을 사용을 해서 냉열을 사용을 해서 어떤 홀드 체인의 어떤 허브를 좀 만들자라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챙겨 보시고 이거는 지금 부산시의 어떤 내부 자료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서 LNG에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벙커링이 되면 좀 접목할 수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면 또 다른 사업의 거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아까 뭐 LNG 수소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제가 정책을 하다 보면 뭐냐면 우양우자양자가 분명합니다. 하나 이렇게 몰려가면 그냥 가버립니다. 지금 근래에는 LNG 뛰어넘어서 이제 수소, 또 산자부에서 엄청나게 또 크게 하고 또 아까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전문가분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수소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또 다른 대안인 암모니아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암모니아 하면은 뭔가 좀 더럽고, 그 다음에 수소하면 뭔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암모니아와 수소는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수소로 분리해서 수소를 쓰든지 아니면 암모니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도 일본이나 여러 유럽을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왜? 바로 수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기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연료전지든 가스터빈이든 내연기관이든 바로 쓰든지 간에 이 암모니아 형태로 쓰든지 수소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이런 수소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발빠르게 우리가 좀 패스트 팔로우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력이 좀 되신다면 이 암모니아 부분을 가지고도 조금 이렇게 아젠다를 만들어내면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또 분명히 수소가 가지지 않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이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깨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준비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가져왔는데요. 요새 저기 항만공사랑 요새 항상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결국 친환경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오늘 또 주제가 바로 친환경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해외 항만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이게 롱비치 항만의 케이스인데요. 우리 BPA의 담당자 한 분이 저한테 누구 혹자는 뭐 이걸 덮어 씌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라고 이야기를 흘리셨는데 처음엔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택도 안 되는 뭘 그 연통을 덮었어요 했는데 실제 연통을 덮어 씌우는 기술이 이게 한 2,500 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하는데 이렇게 덮어 씌우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만이 그렇게 아직 첨단화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하면 좀 재밌겠다. 이건 저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사업적 기회를 주고 생각을 깨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 이게 뭔가 지금 가시화된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으시니까요. 또 요새 한창 시끄럽습니다. 뭡니까? 불개미. 지금 저희 연수원이 있는 바로 앞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지금 보면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 스마트 항만 완전 무인 자동화 되면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냐? 뉴질랜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지금은 외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동화된 이런 시스템을 완비를 했어요. 우리 다 세차 시스템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바로 항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 처리가 된 컨테이너는 그런 그 저게 검역을 받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체계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저도 이 정책을 하는 사람이어서 아이디어만 보고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지금 아까 보시던 앞에 기술들 비해서는 정말 쉽습니다만 바로 항만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정리를 좀 드리면, 항만의 또 다른 고민은 뭐냐면, 이 항만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야 되느냐 혁신 성장으로 가야 되느냐 좀 고민을 지금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왜? 바로 문재인 정권은 아시다시피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바로 주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그 주 메인 어떤 그 정부 기관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산자부를 비롯해서 대부분들은 다 이런 혁신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대가 바뀌었고, 또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성장이 이 혁신 성장 겪던 경우에도 대기업과 자본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같은 벤처나 자금이나 사회적 기업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전부터 했던 것들이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같이 좀 고민을 해야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쨌든 그 독일의 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제안을 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바로 시식자 없는 자동화 및 미래 세대의 양질의 일자리를 바로 항만과 바로 여러분들 있는 조선해양에서 바로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좀 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